하이브리드형 문화재. 고대 한성백제의 비밀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한성백제박물관 도승투 얘기 알아요? 도승투요? 네. 여기가 지금은 잘 모르겠고 맨 처음에 열었을 때 이 송파 쪽에 박물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동네 분들이 수준도 되게 달라고 그러니까 박물관이 생기니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승투를 뽑는데 엄청 많이 지원을 한 거예요. 되게 똑똑하신 분들 어머니들하고 막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자원봉사인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 경쟁률도 엄청 높고 그 도슨트가 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도슨트들이 자부심이 있어요. 되게 손님들 와서 안내 그런 거를 얘기를 해도 되게 품격 있고 막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 어디 지방 같은 데 가면 미안 얘기지만 도스트들이 그게 저는 대충 하시다 보니까 이제 박물관의 품격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품격이라는 게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이 한성백제박물관이 그거에서 제일 유명하죠. 되게 특이한 사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내가 아는 분도 나는 많이는 모르고 한 분 아는데 내가 지자체에 있을 때 그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되게 시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야. 그런 게 되게 신기했죠. 생각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야. 네. 여기저기 써있긴 해도 굳이 인식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해보고 보면은 진짜 여기 보니까 떡이 있어요. 막 이런 분들도 많고 산으로 올라가 사는 자전거인가요? 여기가 자전거네? 여기가 도로. 여기는 저 인도가 더 높네. 보행 조심해. 우리 홍대천 안 그런데. 아, 여기 기차 다니는 길이야. 인도는 여기야. 저 화장실 좀 있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올라가 있네. 몽촌토성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경내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토성입니다. 토성 성벽 및 내부가 사적 국가유산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 시기의 토성으로 북쪽에 있는 풍납토성과 함께 하남 위례성의 일부였던 것으로 학계에서 보통 인정받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존재했던 음집터, 판축터, 지하구멍 등이 발굴되었고
토성의 축조는 3세기경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유물에 근거한 추정이기 때문에 추후 발굴 조사 및 성벽 절개 조사를 통해 바뀔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한성백제박물관부터 북문까지 호수가 성벽과 거의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한성백제의 해자로 추정되며 인근 한강 물줄기를 끌어들여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원 준공 후 계속 물이 차 있었고 발굴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닥을 더 파면 유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분수가 있는 작고 예쁜 경관용 호수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2000여 년 된 호수인 것이죠. 경주의 월성 옆 해자 못지않은 중요한 유적입니다. 현대의 몽촌토성은 그냥 야트막한 언덕 수준으로 인식되었고 심지어 한강 정비 때 잠실도를 육지화하는 데 이곳의 흙을 쓰자는 제안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백제의 하남 위례성 터일지도 모른다고 강력히 주장한 덕에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해요. 이건 고고학자들이 정말 잘한 거죠. 몽촌토성의 상부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후 정부에서 땅 밑에 무언가가 있어 개발도 못할 땅이니 아예 다른 것으로 못 쓰게 해두자는 생각으로 1984년 올림픽공원을 착공했는데 역시나 공사 도중 토성터와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1983년부터 1987년까지 학자들의 발굴 조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올림픽공원 안의 토성터와 유물들을 보존하기로 함에 따라 1986년 올림픽공원 개장 때 공원 안에 존치한 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들어선 아파트 단지 때문에 제대로 발굴도 못하고 보존도 제대로 못했던 풍납토성을 생각하면 당시 고고학자들의 판단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토성의 둘레는 약 2.7km이고 높이는 6.7m입니다. 1983년에는 성의 규모, 축조 방법, 외부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성 외부에 탐색갱을 넣어 조사를 실시했고 1984년에는 서울대, 숭실대, 한양대, 단국대 합동으로 성의 규모, 축조 방법, 내부 시설에 대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1985년에는 성 내부 민가가 철거되어 내부의 전면적인 유구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조사했었고 1987년에는 성의 동북쪽 부분에 대한 전면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풍납토성과 함께 백제도성을 이루고 있는 몽촌토성에서 고구려, 건물지 유구와 함께 고구려 토기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사이장경옥 나파리 방알이 확인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북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충주, 대전까지 고구려 유적이 드문드문 확인되긴 하지만 백제의 도성을 이루는 곳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은 남다른 의미이죠. 풍납토성에선 전체의 절반도 발굴하지 못했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고구려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긴 하지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층위적으로도 백제 문화층에서 확인되어 교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킨 후 몽촌토성에 주둔하면서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거점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약 30년 만에 한성백제박물관이 다시 실시한 몽촌토성 발굴 조사에서 더 명확해졌다고 하네요. 몽촌토성은 풍납토성과 함께 백제의 첫 번째 수도였던 하남 위례성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위례성은 북성과 남성으로 나뉘었는데 학자들은 북성이 풍납토성, 남성이 몽촌토성이라고 추측합니다. 학자들은 풍납토성이 사실상 왕성이고 몽촌토성이 외적이 공격하는 등 비상시에 들어가 농성하는 대피성이라고 추정합니다. 풍납토성에서 계속 출토되는 어마어마한 유물로 미루어 볼 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렇게 성을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것은 삼국시대의 고구려나 신라에서도 보입니다. 고구려 역시 첫 번째 수도인 졸본에서 대피성 개념으로 오녀산성을 사용했고 국내성에도 환도산성이라는 대피용 성이 있었습니다. 후에 천도하는 평양에도 이 같은 개념이 적용되어 평양성 외에 대성산성을 따로 수축했습니다.
신라도 수도 경주 월성 외에 동쪽 산자락에 명활산성이라는 전시 예비 수도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백제에도 이 같은 개념이 적용되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후대의 후삼국 시대에도 후백제가 평지의 왕성중 노송동 일대 추정과 대피용성인 동고산성, 남고산성을 운영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평시의 한성과 비상시의 남한산성, 북한산성을 건설했고 조금 더 위급한 상황이 몽촌토성의 모습을 보면 대피성이라고 보기에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한산성 같은 다른 대피성들과 달리 산성도 아니고 야트막한 언덕이라는 자연적 지형을 이용해 지은 토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몽촌토성은 수비에서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근 지역을 감지할 수 있는 지형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몽촌토성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현재의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및 하남시 일대를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 공격 편대가 몰려올 경우 거점 지역으로서 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적극적으로 요격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하하던 고구려도 이 몽촌토성을 거점으로 삼았겠죠? 두 번째는 성이 비스듬한 형태로 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언덕의 비탈을 따라 성을 축조해서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외부 병력이 내부를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부에서도 가까이 달라드는 적병들을 포함하여 외부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병은 성벽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부를 보기 힘들거니와 비탈을 따라 토성이 구축되어 적이 공격하는 방향이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몽촌토성에는 2m가 넘는 나무들로 만든 목책과 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격자는 해자를 넘어 목책을 뚫어야 하지만 방어자는 그 위 언덕에서 적을 내려다보면서 공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성전술이 한정되고 공격 장비도 변변찮았던 2세기 3세기의 공격군들은 해자와 목책으로 방어되는 몽촌토성을 공략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현대인들보다 훨씬 키가 작았기 때문에 몽촌토성 공략은 훨씬 더 난해했을 것입니다. 꽃이 되게 예쁘다. 겹복? 아, 겹벚꽃. 근데 안 떨어지겠죠? 그 성곽 안쪽으로도 공간이 있네. 여기 운동기구에 누가 저렇게 이렇게 뭐 파라스 같은 걸 주워다가 장난 아니에요. 이 운동장은 엄청 열렬 운동가들이 사진을 그러니까 이제 운동기구는 시에서 해줬겠지만 햇볕 비칠 때도 하고 비 오는 날도 하고 그러려고 저렇게 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저기서 아지트 활동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저 운동도 못 하겠다 저기 눈치 보여가지고. 네. 허락 받은 사람들이나 서로 모여가지고 하지 막 일반인들이 와 여기 뷰가 아주 좋네.
여행할 때 여기로 와서 뭐 그림 그리기? 그림 사진 대회? 그런 거 했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거 할 때가 지금 30년이 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야, 어느 세월에 30년이 됐어. 2013년 11월 5일부터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몽촌 토성을 다시 한번 발굴조사했는데 2014년 7월 29일 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수레 자국이 선명한 도로 유적과 통일신라 시기 유적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가장 큰 규모의 고대 도로 유적도 발굴되었는데요. 이 도로는 백제에 이어 고구려, 통일신라 역시 개축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루어진 조사는 올림픽공원 조성을 위한 긴급 발굴에 가까웠기 때문에 몽촌 토성 내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몽촌 토성 발굴 조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약 30년 만에 다시 발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진행된 구역은 내성농장이 있었던 자리로 나홀로 나무 왕따 나무 바로 아래쪽에 해당한다. 이 영상에서 잠시 후 보시게 됩니다. 이곳은 주변에 비해 지형이 낮고 물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집수시설이 있었으리라 추정했고 그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조사에서 고구려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었듯이 현재 조사 지역에서도 고구려의 유구와 유물이 상당히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가 몽촌 토성을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거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현재도 계속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2년 1월 18일에 고구려의 것으로 보이는 목간이 출토되었습니다. 2월 18일에는 잠실 진주 아파트 부지에서 한성백제와 6세기 신라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이 몽촌 토성 바로 옆이라는 점에서 몽촌 토성과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이 크고 한편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도 몽촌 토성 부지를 계속 활용했다는 추가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7월 7일에는 고구려의 목재 쟁기가 출토되었다고 하고요. 이 영상이 만들어지기 3개월 전인 2024년 2월 26일에 4세기 5세기에 축조된 백제의 목조 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정보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무슨 웨딩 촬영인가 저거? 여기가 되게 유명한 나무입니다. 아 그래서 그쪽으로 저기 발굴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의 대기 싫다는 예, 민폐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니 왜 여기다 왜 하필이면 여기냐. 답답한데서 풍납토성을 하이브리드하게 활용 중인 올림픽공원. 풍납토성과 오버랩되고 있는 올림픽공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원은 서울특별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도 마찬가지죠. 1988 서울올림픽에 사용할 경기장을 갖춘 대규모 경기장 단지로 조성했으며 이후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올림픽공원이라 하면 거의 여기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원은 본래 옛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의 일부인 몽촌 토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토성 안에 몽촌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어서 몽촌 토성으로 명명되었죠. 몽촌은 본래 고대 사만시대부터 건마을 또는 곰마리라 했는데 곰의 음이 꿈으로 변하였고 이것이 멍으로 훈차되었습니다. 신령과 영검을 뜻하는 우리말에 검은 군왕의 호칭인 임검금으로 뿐만 아니라 신성한 곳을 의미하는 지명으로 쓰였습니다. 즉 검이 곰으로 변해지고 곰이 다시 꿈으로 발음된 것입니다.
또 곰말의 곰은 고대 한국어로 큰 것을 뜻하므로 큰 마을이란 뜻이 되고 큰 마을이란 으뜸 마을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사만때의 옛 성이 있어 한자로는 고원성구 웬청이라 하고 아울러 한강 연안에 있어 고원강 촌구 웬장촌이라고도 했습니다. 고원이란 옛 울타리란 뜻으로 백제 때의 위례성 역시 울타리를 두른 성으로 지명이 해석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고원구 위안이라는 말 자체는 옛 서울이란 뜻으로도 풀이되며 몽촌 큰말 고원 등의 이름을 옛 위례 곧 옛 서울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몽촌의 전 이름인 고원성고 원강촌의 고원 또한 옛날의 흙으로 쌓은 담장이나 성루의 의미를 넘어서 곰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강동구, 이동 전체가 올림픽공원 부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올림픽공원은 올림픽 경기에 사용할 경기장 건설을 골자로 지어지게 되었는데 주민들은 모두 이주하게 되었으며 인구가 0명이 됨에 따라 1985년 9월 1일부로 방이동에 통폐합되었습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경내에는 당시 몽촌에 살던 사람들이 몽촌원 성비를 세워 옛 몽촌의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공사는 1984년 4월 2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823억 원이 들었습니다. 공사 도중 현장에서 백제 때 초기의 토성인 몽촌 토성이 발굴되면서 한때 공사가 중단되어 늦춰졌다가 몽촌 토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토성과 공원을 한자리에 존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어 1986년 5월 2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올림픽공원은 역사와 문화, 휴식이 모두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서울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테니스장, 펜싱 경기장, 체조 경기장, 역도 경기장, 수영장, 벨로드롬 등의 경기장들도 함께 준공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수영장만 1988년에 완공됐고 나머지 경기장은 1986년 이전에 먼저 완공돼 1986 서울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말이 공원이지 일정 부분 종합운동장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농구 코트나 테니스 코트 등의 간이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공원 곳곳에 잔디밭이 있어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마미술관과 올림픽홀 같은 문화공간도 함께 있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경기장들은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장으로 절찬리에 활용되고 있어 올림픽공원이 국내 문화행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림픽홀의 경우 문화공연 용도로 서울올림픽 이후 새로 준공되었으며 역도 경기장의 경우 리모델링되어 뮤지컬 전용 극장인 우리금융아트홀로 재개관되었습니다. 평화의 문부터 동이문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서 조형물과 조각 등이 설치되어 있어 산책하면서 미술 관람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몽촌 토성을 제외한 23만여 평 규모의 210여 점의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조각 미술품들이 무척이나 많아서 미국, 영국, 일본, 노르웨이의 조각공원들과 함께 세계 5대 조각공원으로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커서 1987년과 1988년에는 2년에 걸쳐 국제야외 조각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주요 작품의 작가로는 백남준, 루이스 부르주아, 데니스 오펜하임, 조지 리키, 나이젤 홀, 퀸터 웨커, 브라이언 헌트, 헤수스 라파엘 소토, 솔 르윗,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 297호로 지정된 몽촌 토성과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올림픽 기념관이 있어 한성백제부터 서울올림픽까지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올림픽공원은 크게 평화의 문을 중심으로 한서부와 한성백제박물관을 비롯해 전시공간이 모여있는 남부, 각종 경기장이 모여있는 동부와 몽촌 토성의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원의 전체적인 배치를 보면 공원 중심부로부터 북서쪽까지 이어지는 공원 전체 부지의 절반 가까이의 영역을 몽촌 토성이 차지하고 있고 북동부 쪽 부지에는
한국체육대학교와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의 동남부 쪽 부지의 실질적인 공원 시설들이 거의 모두 들어서 있는 형태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꼭대기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넓은 공원 전경이 한눈에 조감도처럼 들어오는데 오후 나절에는 거대한 롯데월드타워의 그림자가 해시계 마냥 공원에 들이우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픽스드, 기어바이크 라이더들의 성지로 유명하다. 특히 새 자전거를 사고 평화의 문을 배경으로 자전거 사진을 남기는 것은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 평탄한 지형의 넓은 도로, 자전거 문화 활성화에 신경 쓰는 구정까지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다 보니 그 한가운데 있는 올림픽공원 또한 자연스럽게 픽스드, 기어바이크 문화가 발달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지? 도로? 직수지? 건물지도 발자국까지 저렇게.
말 많은 목책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이 일본과 비슷한 이유. 저 건물이 뭐지? 그거였죠? 저기는 들어갈 수 있을까? 네. 휴관이네. 언제까지야? 25년, 내년 7월까지? 생각보다 요즘 같은데. 이건 가족 상이다. 네. 당기면 갈까요? 약간 이런 도움 형태 이런 거 예전에 그 복천동 부흥궁 같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보존 그렇죠. 다른 것도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보존 방식, 복원 방식 있잖아요. 일본에서 가져온 거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를 파헤치려고 간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이것 때문에 조사 가고 저것 때문에 조사 가고 이제 하다 보다 보니까 시기가 다 일본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먼저 거기는 먼저 이제 선진국이 돼가지고 이제 먼저 비슷한 문화 성격에 먼저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를 당연히 가서 배우겠지. 네, 그러니까 그러겠지만은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더라고. 우리도 이렇게 하자.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그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풍나토성도 그래. 풍나토성 있는 게 내가 풍나토성 보고 오키나와 그다음에 규슈의 이도국 역사박물관 뭐 이런데 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일하러 갔는데 좀 가서 보다 보니까 똑같은 거야. 네. 이게 일어가 된 게 한국말로 써면은 그냥 되겠어. 네.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계.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 조성한 공무원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박물관 기획하는 회사나 보조업체에서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제안을 했을 수도 있잖아. 이번에 가야고봉군 가서도 이게 쫙 모아서 보면은 그런 측면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고분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보존 방법이. 사실 형태는 다 똑같아. 근데 보존 방법이 다 틀려. 네, 그게 이제 시기마다 트렌드를 반영했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가래 서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박물관 있고 뒤로 이제 박물관 뒤로
이렇게 박물관이 입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령 같은 데는 산에 있으니까 밑에 박물관 있고 옆에 이제 보존관이 따로 있고 막 그것도 돼 있고 그런 게 보면은 다 이렇게 조금씩 틀려요. 그런 것도 재밌어. 7개를 같이 보니까. 경기 구경하는 것도 네. 맞아요. 입구처럼 국제적인 거라서 저것도 나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라스코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석기 시대 벽화가 나왔잖아요. 그게 라스코가 1, 2, 3, 4가 있어. 라스코 1이 뭐냐면 진짜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연구자도 못 들어가.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숨을 한번 내뱉을수록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져 있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이미 다 지워졌다는 얘기도 있어. 근데 일단 못 들어가는 거죠. 네, 확인이 불가능. 예. 그러니까 연구자고 뭐고 아무것도 못 들어간대요. 그 라스코 1이고 라스코 2가 그거를 똑같이 복제해놨어. 근데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 돼요. 이게 신기하죠? 예. 레플리카를 보는 것도 네, 레플리카를 보니까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그게 머리가 좋은 거야. 라스코가 워낙 유명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라스코 3가 있어. 내가 가본 데는 라스코 3예요. 그거는 딱 한성백제 박물관처럼 비슷하게 생겼어. 물론 전시 내용은 미안한 얘기지만 훨씬 좋아요. 거기 라스코에 대한 라스코 레플리카도 있고 레플리카가 900억이래. 진짜 정교하게 만들었어. 똑같이 레플리카도 있고 그 설명도 다 돼 있고 근데 디지털 자료 되게 많이 써서 약간 한성백제 박물관 비슷해. 그리고 라스코 4가 있어요. 4는 뭐냐? 라스코 동굴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왔어요. 광명동굴. 예. 광명동굴에서 그거 전시 한참 했을걸? 한 1년 했을걸?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라스코라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그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다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그런 시도를 했으면은 먼저 했을 수도 있겠지만 프랑스가 이제 워낙 문화재 관심 가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 먼저 한 거죠. 그냥. 라스코 보면서 진짜 나는 유물 하나하나 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많이 보게 이렇게 뇌가 바뀌어버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이제 감동하는 거죠. 여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린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거. 가야고분군 그때 활용 발표할 때도 국제술대회에서 발표했었는데 활용할 때도 내가 하는 얘기는 막 갑자기 막 새롭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활용이라는 거는 그렇게 난도질 하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딱 가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문화재를 이해하고 나면. 그러니까 고분이 있어. 고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이게 몇 호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매칭이 안 돼. 그게 거기 앞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워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고분 안에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지가 조사가 되었으면 그 내용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를 미디어 아트라는 방법을 써도 좋고 아니면은
글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실제로 유적을 찾는 사람들이 그 유적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고 이해를 높게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근데 야간에 하려면 사람들이 시간을 좀 끌어야 되니까 미디어한테 적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이거든. 근데 그것도 미디어 아트를 하는 게 뭐 유적에 뭐 맞는 운동 안 맞는다는 운동 막 또 얘기가 많아.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